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살 앳된 나이에 그 사람 하나만 믿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 내 손에 쥔 것은 낡은 냄비 2개와 달아빠진 이불 1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었고 사랑 하나면 이 거친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떼다 팔고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워 모아 팔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 다 입는 좋은 옷 한 번 사입지 않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가지 않은 채 오로지 우리 가족의 번듯한 미래만을 위해 내 붉은 청춘과 피땀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 지독했던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우리는 번화가 한가운데 우뚝 솟은 15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자수성가의 표본이라며 칭송했고 나 역시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하고 완벽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나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처럼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이른 아침 집을 나섰고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서재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던 그 사람의 낡은 수첩 하나를 무심코 주워들었을 때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내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보다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젊고 화려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내 남편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원한 나의 사랑, 당신과 함께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라는 낯선 여자의 간드러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악의적인 장난을 친 것이라고 현실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40년을 내 옆에서 숨쉬고 내 밥을 먹고 내 손을 잡고 잠들었던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 비밀 금고를 확인해 갈수록 내 믿음은 처참한 조롱거리가 되어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으로 계약된 최고급 아파트의 매매 서류, 그리고 나와 함께 피땀 흘려 일군 우리 회사의 핵심 주식들이 그 여자의 이름으로 차근차근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40년 청춘이 서린 재산을, 내 목숨을 갈아 넣은 우리 회사를 나 몰래 그 여자와 함께 통째로 가로채려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말로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내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처참한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의 골프장으로 쫓아가 골프채로 그 차가운 얼굴을 내리치고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발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에 짐승 같은 눈물은 채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퉁퉁 부은 내 늙은 얼굴을 보며 나는 무섭도록 차갑게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물러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40년의 세월을 그 알량한 배신자들의 입에 고스란히 털어넣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모두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 처참한 배신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저 집안일만 하는 무지하고 늙은 뒷방 늙은이로 여겼다면 그것이 그 인간의 가장 큰 패착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의 모든 자금줄과 비밀 장부를 꿰뚫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으니까요. 나의 복수는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하지만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그 인간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내 얼굴은 40년을 함께한 자애로운 아내의 미소를 띠고 있었죠.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 내 목소리에 그 인간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내 어깨를 주무르며 당신밖에 없다고 능청을 떨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원래 가장 뜨거운 지옥불을 가슴에 품고 가장 얼음장 같은 얼굴로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그 사람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직접 뽑고 키웠던,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눈밖에나 회사 구석으로 밀려나 있던 늙은 재무 담당 임원을 은밀히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알면서도 내 남편의 전행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충직하지만 힘없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 사람 앞에 남편이 빼돌리던 자금 내역과 그 여자의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에게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회사의 모든 비자금 계좌를 내 이름으로 된 비밀 법인으로 돌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만약 내 남편에게 한마디라도 발설한다면 당신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당신 가족의 밥줄까지 끊어놓겠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늙은 아내의 입에서 나온 서슬퍼런 도끼에 그는 덜덜 떨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자기도 회장님이 회사 돈을 그 젊은 여자에게 빼돌리는 걸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이제부터는 사모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맹세하더군요. 그날부터 우리의 은밀하고 치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주려고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해외의 자금들은 늙은 임원의 손을 거쳐 흔적도 없이 내 비밀 계좌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주 똑똑하지 돈을 세탁하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그 세탁기의 전원 코드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멍청한 아내로 변신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며 내 앞에서 엄살을 부리면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알짜배기 상가 건물이라도 팔아서 회사에 보탤까 하며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 인간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반짝이는 걸 보는 걸 정말 구역질 나는 일이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그래, 당신 명의로 돌려놓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 안전하겠지? 라며
덥석 내 미끼를 무는 그 어리석은 남자를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탐내보시지. 그게 당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회사 주식을 넘기려던 그 인간의 계획은 겉으로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될 것은 알맹이가 쏙 빠진 빚더미, 빈 껍데기뿐일 테니까요. 나는 매일 밤 그 인간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서재에서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를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내 40년의 세월을 처참하게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 나의 이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연극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간의 더러운 비자금줄을 내 쪽으로 서서히 돌려놓으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여자길래 40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들었는지 그 잘난 여우의 낯짝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빼낸 번호로 흥신소를 시켜 뒷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는 이제 겨우 30 남짓한 갤러리 큐레이터라고 하더군요. 내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내 남편이 사준 최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인스타그램에는 온갖 고상하고 우아한 척은 다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나는 어느 날 오후 아주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일한다는 그 화려한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가장 허름한 시장 바구니를 들고 화장기 하나 없는 늙고 초라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여긴 미술품을 사는 곳이라고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입가에 빙긋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림 하나 사러 왔는데 이 정도면 되려나? 하면서 내 가방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그 여우 같은 기집애의 태도가 돌변하며 알랑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그림을 가리키며 저걸로 달라고 우리 남편이 젊고 예쁜 여자한테 선물할 거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어린 것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여우가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쥐고 있는 게 금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내 남편 이름으로 내 남편의 회사로 보내달라고 주소를 적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는 내 등 뒤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내가 누구인지 직감했을 겁니다. 늙고 힘없는 본처라고 만만하게 봤겠지만 오늘 내 눈빛에서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은 공포를 느꼈을 테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들어오더군요. 갤러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그 여자에게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오늘 낮에 갤러리에 다녀왔다고, 당신이 요새 그림에 관심이 많다길래 하나 사봤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숟가락질이 덜덜 떨리는 걸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내 등 뒤에서 비웃으며 쌓아올린 그 모래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날 밤 이후로 그 인간은 눈에 띄게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갤러리에 찾아간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모든 걸 눈치채고 한 경고인지 가늠하느라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불안해진 남편과 그 여우는 뻔한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서둘러 알짜배기 재산과 회사 핵심 주식을 그 여자 이름으로 완벽하게 빼돌리려 한 겁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퇴근길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세무조사가 빡빡해져서 당신 이름으로 된 상가와 내 주식 일부를 지인 명의의 신생법인으로 잠깐 옮겨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입에 침도 다르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그 지인 법인이라는 게 바로 그 어린 여우 기집애가 바지 사장으로 있는 유령 회사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며 선뜻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인간의 입가에 스치던 비열하고 안도하는 미소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4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서도 알량한 재산 몇 푼 건졌다는 기쁨에 들떠있던 그 천박한 얼굴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서류는 이미 내 충직한 재무 임원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조작된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엔 그 여자의 법인으로 주식이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계약서의 아주 작은 조항들 속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숨겨져 있었죠. 그 주식의 실질적 의결권과 처분 권한은 오롯이 내가 세운 비밀 홀딩딩스에 귀속되며 만약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여자의 법인은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함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끔 설계해 주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붉은 인주를 꾹 눌러 서류마다 정성껏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참 고생이 많아요. 우리 노후는 당신만 믿을게요. 라며 능청스럽게 웃어주자 그 인간은 내 손을 꽉 잡으며 걱정 말라고 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 나를 위한 일이 맞았습니다. 당신이 방금 찍은 그 도장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올가미가 될 테니까요. 이제 그 인간의 손에 남은 진짜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주식과 엄청난 빚을 떠안은 채 그 여우와 함께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축배를 들고 있겠죠.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릴 그들의 허망한 잔치가 끝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완벽한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일이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이 자리를 빌려 자기가 대표직에서 한 발 물러나고 새로운 최대 주주와 파트너를 발표하겠다는 원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파트너라는 건 자기의 꼭두각시이자 그 어린 여우 기집애가 세운 유령법인이었죠.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비싼 넥타이를 고르며 콧노래를 부르는 그 인간을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그 역겨운 축제가 오늘 어떻게 끔찍한 장례식으로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입니다. 단상에 오른 그 사람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이제 더 젊고 유능한 든든한 파트너에게 맡기려 한다며 온갖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주들과 직원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 인간은 내 이름이 아닌 그 여자의 법인 이름을 호명하려 입을 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나의 등장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단상이 남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냐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 인간의 마이크를 나는 가차없이 빼앗아 들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꽉 쥐고 장내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향해 아주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경영진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피 같은 자금을 횡령하고 40년 조강지처를 벌이려던 파렴치한 배신자의 최후를 선고하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장내가 미친 듯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내 마이크를 빼앗고 나를 단상 아래로 끌어내리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리 대기시켜둔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 인간의 양팔을 거칠게 짓눌러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 화면에는 그 인간이 그 어린 여우 기집애에게 사준 최고급 아파트 매매 계약서, 회사 돈을 끔찍하게 빼돌린 비밀 장부 내역, 그리고 두 인간이 낯뜨겁게 끌어안고 찍은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차례대로 띄워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사람을 향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 여자에게 넘겼다고 굳게 믿었던 그 주식과 재산들, 사실은 전부 다 알맹이 하나 없는 빈 껍데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내밀었던 그 서류에 내가 순진하게 찍어주었던 그 도장들은 사실 당신의 모든 법적 권리와 재산을 내 비밀 법인으로 귀속시킨다는 완벽한 함정이었다고 주주들 앞에서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는 철저한 빈털터리이자 회사 돈을 횡령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인간의 두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단상 바닥에 처참하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무겁게 맺혀있던 억울하고 비참했던 40년의 피눈물이 비로소 통쾌한 환희로 바뀌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바닥 없는 시궁창으로 처박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고. 나는 벌벌 떠는 그 인간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주주총회장 밖으로 끌려나간 그 인간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왕처럼 군림했던 회사 로비에서 수많은 직원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으며 쫓겨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가진 돈 한 푼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된 그 인간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당연히 그 여우 기집애가 있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자기가 사준 명품과 외제차 그리고 비싼 집이 있으니 어떻게든 거기서 숨을 고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그 헛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놓은 함정은 그 인간의 얄팍한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깊고 완벽했습니다. 그 인간이 그 여자 명의로 넘겨주었던 주식과 부동산들은 이미 내 비밀법인에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내야만 하는 빈 껍데기 깡통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는 며칠 만에 은행과 법원에서 날아온 압류장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었죠. 영문도 모르고 헐레벌떡 아파트로 찾아온 늙은 빈털터리 남자를 보며 그 여우 기집애는 도끼 품은 눈으로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내 젊음과 시간 다 돌려내라며 이 늙은 사기꾼아! 하고 울부짖으며 뺨을 뜰 때리는 그 여자와 자기도 억울하게 속았다며 꼴사납게 바닥에 엎드려 한 번만 안에서 재워달라고 매달리는 그 인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굶주린 들개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랑? 영원한 미래?
그딴 달콤하고 역겨운 거짓말들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불륜 행각은 돈이라는 기둥이 무너지자마자 그렇게 악취를 풍기며 흔적도 없이 바스러졌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아파트에서 쫓겨나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췄고 그 인간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싸구려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빌딩의 주인이자 회장님 소리를 듣던 인간이 40년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로 얻은 참혹하고도 아주 공평한 결말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옥의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 때 나는 마침내 우리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자 새로운 대표 자리에 당당하게 올랐습니다. 40년 전 그 인간과 단둘이 구멍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밤잠을 줄여가며 내가 꿈꾸며 대거던 경영 노트와 낡은 장부들이 비로소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처음엔 그저 집안일만 하던 늙은 사모님이 과연 회사를 이끌 수 있겠냐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나는 그 인간이 방만하게 벌려놓았던 썩은 사업들을 단칼에 쳐내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맞춰내는 날카로운 결단력으로 단숨에 기선제압을 해버렸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눈에 띄게 수직 상승하자 나를 무시하던 시선들은 어느새 맹렬한 존경과 충성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늙고 초라했던 아내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무겁고 또렷하게 새겨진 대표이사 명패를 쓸어내리며 나는 회장실 통 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 도심을 가슴 벅차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붉은 청춘과 지독한 피땀을 몽땅 바쳐 일군 이 거대한 모든 것들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내 허락 없이는 내 것을 단 한 줌도 빼앗을 수 없도록 나는 이 회사를 더 강하고 독하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눈부신 전성기는 그 더러운 배신자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짓밟아버린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회장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무게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화려하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처럼 전의를 다졌습니다. 내가 이끄는 회사는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성장했고 업계에서는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별명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건 오직 이 회사와 내 자존심뿐이었으니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후원하는 보육원 자선 행사에 참석했을 때 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소박한 차림새를 한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자원봉사자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은둔형 투자자였습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굴리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괴짜 중의 괴짜였죠. 우연히 배정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명함 한 장 건네지 않았고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입고 있는 그 회색 정장이 참 잘 어울린다는 싱거운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했죠. 40년 동안 돈과 욕망에 찌든 인간들만 상대해 오던 나에게 그의 담백하고 여유로운 태도는
낯설면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업 이야기부터 젊은 시절의 고생담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20년 전 믿었던 동업자이자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옥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유의 서늘함과 그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내 상처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이 끄덕여주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하마터면 참았던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황급히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40년을 믿었던 남편에게도 처참하게 배신당한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애써 차가운 얼굴로 먼저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얼어붙은 일상에 자꾸만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무실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이름 없는 꽃다발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빗장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끝내고 홀로 남겨진 이 차갑고 거대한 성 안에 어쩌면 내 인생의 두 번째 진짜 봄이 아주 조용히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내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을 아주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조용한 외곽의 수목원을 거닐거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소박한 밥을 먹었습니다. 수백억을 굴리는 투자의 귀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그는 소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문득 불안해할 때면 그는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내 40년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 남긴 깊은 흉터가 그의 다정한 눈빛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 징그러운 배신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나의 삶과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늘 가장 방심한 순간에 끈적한 손길을 뻗어오는 법입니다. 내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내 얼굴에 다시 평온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바닥을 뒹굴던 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퇴근길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내 앞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술 냄새와 퀴퀴한 악취를 풍기며 내 앞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그 인간이었습니다. 최고급 정장만 고집하던 그 화려했던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이대로 혼자서만 얌전히 죽어줄 줄 알았냐며 핏대를 세우더군요. 자기가 밖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릴 때 나는 새 남자를 만나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너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며 이 회사도 건물도 원래 다 자기 것이었으니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시커먼 액체가 든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을 부르려 손을 뻗는 순간 그 인간이 미친 듯이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네 그 잘난 인생도 다 망가뜨려 주겠다며 도끼 품은 눈으로 약병을 치켜드는 찰나 누군가 거칠게 그 인간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를 마중 나오기로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여 앞을 든든하게 막아서며 단숨에 그 늙고 추악한 배신자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나는 솟구치는 분노보다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남은 인간의 바닥까지 다 보여주는구나. 내가 당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 시궁창을 파고 들어간 거라고.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 인간은 현행범으로 수갑을 찬 채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내 과거에 가장 끔찍했던 그림자가 영원한 감옥의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어깨를 감싸하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이 길고 지독했던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한때 잘 나가던 중견기업의 전 회장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전처를 테러하려다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작게 실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나는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배신도 함께 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내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회사는 매년 최고 매출을 경신하며 업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은 나를 진정한 리더로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묵묵히 우산을 씌워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란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언덕 위 예배당에서 조촐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반지를 나누어 끼며 우리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보듬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나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것이 유일한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그 세상이 무너졌을 때 나는 죽음 같은 절망을 맛보았지만 결국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나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결국 내가 얻은 것은 그 인간의 파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찬란한 부활이었습니다. 가끔 사무실 통 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면 나는 가슴 벅찬 미소를 짓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은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졌을지 몰라도 후반전은 그 어떤 청춘보다 더 뜨겁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장 눈부신 빛을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40년을 속아 살았던 한 여자가 지옥에서 돌아와 스스로 써내려간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해피엔딩입니다.